이게 재개발이 뭐 잘 진행된다고 했다 갑자기 잡음 들렸다가 뭐가 무산된다네 아니면 갑자기 또 잘 된다네 이 풍파를 버텨낼 수가 있는가 그걸 그렇죠. 버텨낸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수익이 높은 거고요. 중간에 못 버티신 분들은 프리미엄 한 어느 정도 몇 억 정도만 그냥 벌고 빠지시는 거고. 자, 하급진은 상대하지 않는 상당한 고수익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시행사 담당자가 직접 밝혀주는 고수익이 나는 재개발 사업 현장의 특징, 그리고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소위 망하는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징후에 대해서 지난 콘텐츠에서 살펴봤었는데요. 자, 오늘은 그럼 서울시의 수많은 재개발 현장들 가운데서 현재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어디를 픽해야 하는지, 리스크가 적고 또 고수익이 예상이 되는 현장이 어디인지 이 시행사로부터 직접 추천을 받고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콘텐츠 마지막 부분에 추천을 받았던 현장이 이 동대문구 전농 14구역이었는데요. 서울시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이 동대문구 안에서 가장 도시 잠재력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이 전농동으로 범위를 좁혀보겠습니다. 동대문구 전농동과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청량리역에 새롭게 들어오게 될 신규 노선들과 이 노선들과 연계해서 들어오게 될 이 복합 환승센터, 그리고 늘어나는 유동인구를 받아주기 위한 직주락 시설들이 고밀도로 개발이 되는 이 청량리 복합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이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기존 도시구조가 더욱더 탄탄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와 맞물려서 이 청량리 역세권 바운더리 영역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 종상향으로 허용 용적률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주요 역세권 활성화 사업 수혜지들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량리 왕십리 광역중심 권역이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역세권 내의 대표적인 개발 지역들이 이 전농 12구역, 전농 도시환경 정비구역, 전농 9구역, 전농 8구역, 그리고 전농 14구역이 있죠. 이 중에 전농 도시환경 정비구역은 일단 사업 성격이 조금 다른 곳이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요. 분홍색 점선 라인이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요건에 부합되는 영역 라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청량리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포함되는 곳이 전농 12구역, 전농 9구역, 그리고 전농 14구역 이렇게 세 곳입니다. 우선 전농 12구역 같은 경우는 이 입지상 청량리 왕십리 광역중심권 안에 직접적으로 들어간다라는 점과 청량리 역세권과 직접 접한 최근접지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현재 계획상으로는 지하 2층, 지상 30층 규모의 4개 동, 총 297세대의 아파트와 부대 복리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난 2022년 1월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났고 2024년 7월에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한 상태인데 아마 2025년 상반기에는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단점이라면 지상철 구간과 직접적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소음과 진동 이슈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과 상가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개발 자체가 조금 더딜 수 있다라는 그런 리스크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전농 9구역은 이 청량리 왕십리 광역중심권에는 직접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자, 하지만 전농 12구역과 마찬가지로 청량리 초역세권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 상당히 유망한 지역이죠. 최고 35층 규모로 총 1159세대 아파트와 공공청사 등이 조성될 예정이고요. 지난 2023년 6월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2024년 12월에 현대 엔지니어링이 시공사로 선정이 된 상황입니다. 단점이라면 전농 12구역과 마찬가지로 지상철 구간과 가깝다라는 점이 있는데 추후 청량리 이문간 지상철 지하화 사업으로 장기적으로는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다른 두 재개발 구역에 비해서 대로급 도로 접촉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통상 중로급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차량 접근성 부분이 조금 불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물론 이 부분도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도로계획 변경에 따라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가장 큰 부분은 현재 이미 정비구역 지정이 된 현장인데다가 시공사까지 확정이 된 곳이라 들어가는 시점이 조금 늦은 감이 있다라는 점인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재개발 사업은 사업 입지가 우수하다라는 전제하에 이 들어가는 시점이 빠를수록 높은 수익률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전농 9구역과 전농 12구역은 현재 구역 지정을 지나서 조합 설립인가 이후 단계까지 사업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수익률이 타 현장에 비해서는 현저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농 14구역은 이 청량리 역세권 전면 대로급 도로에 직접 접해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청량리역 유동인구를 받아주기에 가장 우수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계획은 현재 전농 14-2구역에 한해서 공개가 되어 있는데 지하 5층, 지상 45층 규모로 542세대의 아파트로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고요. 현재 동의서 진구율이 60%가 넘어간 상태로 조만간 서울시의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따라서 입지사항의 강점과 이 사업 추진 일정상 아직 사업 초기 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렸던 두 개 구역에 비해서 수익률 측면에서 월등히 우수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현장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전농 14구역에 대해서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시행사 실무 담당자분과 함께 좀 더 자세하게 현장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이 도시개발 사업의 마이더스 손이시죠. 재개발의 귀재라고 할 수 있는, 자, 건드리는 곳마다 이 금맥이 터지고 있는 부동마블의 홍희석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소개 마음에 드십니까? 좀 과한 소리긴 한데. 아, 네. 네. 충분히 그러실 만한 자격이 있고요. 그 핵심적인 질문 몇 가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번 시간에 서울시에서 이 도시개발 사업, 특히 이제 이 역세권 재개발 사업 관련해서 많은 현장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중에서 특별히 전농 14구역을 추천을 주셨었는데 네. 이 전농 14구역에 대해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의 눈이 아닌 이 시행사 입장에서 보셨을 때 이 전농 14구역의 최대 장점이 뭔가요? 아무래도 주민들의 개발 의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이 14구역 같은 경우도 이제 동의서가 잘 나오는 지역, 그리고 동의서가 잘 나온 지역이 가장 중요한데, 이제 시행사가 주택 건설을 하고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분양을 할 때 이제 아파트는 입지를 따지게 되고 재개발은 호재를 따지게 되는데, 아무래도 재개발 이슈가 크고 동의서가 잘 나오는 지역이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매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현재 지역에 거주하시고 계시는 분들의 개발 의지가 강한 게 중요하다. 이제 지난번에 그 말씀을 주셨는데 네네. 그 대표적인 현장이 이 전농 14구역이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 재개발 현장이라는 게 장점만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리스크 요소들이 있을 텐데, 장점이야 뭐 누가 봐도 여기는 정말 뭐 잘 될 거야, 이제 잘 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것들은 의외로 잘 드러나는 부분인데, 네. 오히려 이제 이 보이지 않는 리스크 요소 같은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 14구역 같은 경우는 그런 리스크가 혹시 있을까요? 일단 잘 되길 바라는 것은 모든 이의 소망이죠. 네. 지자체마저도 원하는 게 이 개발되는 것이잖아요. 네. 완벽한 사업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전동 14구역은 이제 4개 구역으로 이렇게 쪼개서 진행을 하는데 구역별로 상황이 다 달라요. 14-1부터 4구역 중에 3구역과 4구역은 아직까지는 진척도가 없기 때문에 배제를 하고, 이제 1, 2구역이 동의서 50% 이상을 거둬서 후보지를 접수한 상태인데, 이제 14-1구역과 2구역의 리스크라고 굳이 꼽자면 면적이 좀 작습니다. 현재 한 각각 3,000평 정도 규모거든요. 이 정도 사이즈면은 사업에 대한 총 매출이 크지 않죠. 매머드급 대단지는 매출 자체 액수가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되냐? 추가 분담금이 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어차피 n분의 1 개념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사업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남는 마진도 적어지는 게 맞지만, 그만큼 예를 들어서 조합원 대비 건립되는 세대수가 많다고 하면은 그걸 좀 상쇄 시킬 수가 있기는 하죠. 그래서 단점이 있지만 충분히 장점으로 메꿀 수 있는 정도의 사업지이지 않을까. 방금 말씀하신 것이 리스크 요소, 그러니까 사업지 면적 자체가 매머드급이 아니고 조금 작은 규모에 들어가다 보니까 네. 개발 분담금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 하지만 그러한 리스크를 충분히 해칭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게 사업성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고 조금 더 쉽게. 단점이 존재하지만 강점으로 커버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4구역 중에서도 이제 14-1, 2구역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14-1구역과 2구역을 통합하여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면적도 기존보다 2배 이상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면적도 2배 이상 늘어나고 인센티브를 받아서 더 큰 규모로 정비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죠. 여기에 더해서 14-4구역이 또 2구역이랑 붙어 있거든요. 그럼 14-4구역이 일부도 만약에 편입까지 확정이 된다고 하면 소규모가 아닌, 이제는 그때부터는 중 대규모 정도의 개발로 사업 마진을 많이 남길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은 추가 분담금은 줄어들 것이고, 이제 시공사는 더 양질의 주택을 짓게 되겠죠. 좀 더 좋은 자재 쓰고 좀 더 높은 층으로 초고층에다가 인피니티 풀을 설치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것처럼 일군 건설사들이 더 많이 붙을 거고, 그 건설사들끼리도 치열한 경쟁을 펼치게 될 겁니다.
결국은 사업지 면적이 통폐합되면서 늘어나게 되면 파이도 커지고 그러면 이제 일군건설사가 들어올 입지가 생기게 되고 네, 맞습니다. 전체적인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아지겠죠. 이익도 많이 남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4-1, 2, 3, 4 4개 구역이 있는데 네네. 1, 2구역의 통합, 14-4구역의 뭐 추가적인 통합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봤을 때 4구역의 편입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이 14-4구역 주민분들의 의지에 달려 있겠죠. 주민들 간의 원활한 소통과 단합이 잘 돼야지 진구를 하면 그 동의서를 제출을 하고 이제 편입 요청을 할 텐데 단합이 안 되고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편입이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제 생각은 지자체, 시나 구에서 14-4구역을 빼고 진행하기에는 개발을 할 때 이제 그림도 전체적으로 예쁘지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개발 안 된 구역들이 더 도태되고 더 낙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나 구 입장에서도 방치되지 않게 어떤 인센티브 아니면은 뭐 같이 진행을 했을 때 어떤 무언가를 혜택을 주겠다.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잘 되고 있는 이 기회에 14구역 전체를 개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의 여론은 좀 어떤가요? 같이 통합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아직은 좀 반반 정도인 것 같습니다. 반반 정도. 어떤 분들은 본인들은 동의서를 낼 테니까 편입 좀 시켜줘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까지 아리까리 하시는 분들도 있죠. 방송이니까 아리까리 뭐 이런 표현. 아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세 있으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는 이해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개발에 대해서 적극적인 찬성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되려면 4구역 내에서도 누구 한 명이 제대로 나서서 이해관계 설득을 좀 잘 시켜야지 이 동의서의 퍼센테이지도 충분하게 거치지 않을까. 그러면 어쨌든 지금 14-1구역, 2구역, 4구역은 통합 가능성이 있고 14-3구역은 어려운가요? 3구역은 아예 움직임이 없어서요. 움직임이 없어서. 만약에 그쪽에도 무언가 나온다고 하면은 제가 또 언급을 하겠죠. 근데 네. 아직까지는 네. 움직임이 없는데 움직임이 있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죠. 뭐하니까 네. 뭐 어쨌든 그게 가능성이 0%는 아닌 거죠. 0% 아니죠. 왜냐면 네. 위치가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네. 오히려 4구역보다 3구역이 더 대로변에 붙어 그렇죠. 있으니 아직까지 어쨌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 상황이고 주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개발 전체 면적이 변경될 소지가 있다라는 거. 그로 인한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지난번에도 살짝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그래서 지금 14구역, 전동 14구역에 들어가는 거 아직 늦지 않았죠? 아직 늦지 일정상으로? 않았죠. 저도 이 영상에서 정권, 정부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은 조금 예민한 부분이라서 네네네. 저도 색깔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은 현재 무정부 상태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사실상 네네. 그렇다 보니까 아직은 시장 흐름이 경제가 안정화되어 있지는 않다. 이런 어지러운 경제 속에서 아직은 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현재 저점인 상황이고 네.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지금 프로젝트 극초기에 해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들어가도 높은 수익률이 기대할 수 있고 예상되는 수익률이 뭐 대략 어느 정도다. 그리고 이런 뭐 이 정도로 투자했을 때에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한다. 이 부분을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좀 자세하게 들어가면 정확한 수익률 수치는 조금씩 달라지긴 하겠지만 네. 뭐 영상에서 담을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네네. 이제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네. 이제 대략적인 수치로 좀 말씀을 드리면 투자금 한 2억대 정도 진입을 했다. 네. 그러면 재개발이 한 10년 정도 소요가 됐어요. 10년 정도의 기준으로 그 연수익률을 따지면 한 2억대 정도 투자를 해서 아파트 올라갈 때까지 버틴다고 하면 연에 한 7천에서 8천 정도는 남는 것 같습니다. 이 14구역 기준입니다. 연 기준으로 했을 때 약 7천에서 8천 정도, 약 2억 정도로 투자를 했을 때 모든 부동산에서 수익률이 가장 큰 건 재개발이라고 보거든요. 재건축도 아닌 재개발. 하지만 이 재개발이라는 게 시간이 단투가 아닌 장투로 바뀌다 보니까 10년이라는 기간 오케이 지금 나 투자해놓고 10년 기다릴 수 있어. 하지만 그 10년 동안 이게 재개발이 뭐 잘 진행된다고 했다 갑자기 잡음 들렸다가 뭐가 무산된다네 아니면 갑자기 또 잘 된다네 이 풍파를 버텨낼 수가 있는가 그걸 그렇죠. 버텨낸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수익이 높은 거고요. 중간에 못 버티신 분들은 프리미엄 한 어느 정도 몇 억 정도만 그냥 벌고 빠지시는 거고 약간 그런 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 수익이 7천에서 8천이다라고 하면 10년이 지나면은 뭐 7억 8억 이렇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전체 10년 기간의 수익이 7, 8억인데 이거를 네네. 10년으로 나눈 거. 총 수익으로 따졌을 때 네네. 7억에서 8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을 하지만 이게 아무래도 장기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네. 10년 정도 소요된다. 통상적으로 10년 정도로 계산했을 때 10으로 나누게 됐을 때 이제 네. 1년에 약 7천에서 8천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 결과적인 상황이 되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게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네. 또 이게 인허가, 관과의 협력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자금 조달 여러 측면에서 많은 그 프로세스들이 있기 때문에 가다가 우여곡절이 반드시 있을 수 있고 그런 리스크가 있지만 네. 장기적으로 이 돈이 묶여 있더라도 어려움이 없는 자금적인 체력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이게 결과적으로 10년 정도가 지났을 때 이 정도 수익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농 14구역에 대해서 지난번보다 조금 더 깊은 그런 얘기들을 나눠봤는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컨텐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